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지난 2025년 마지막 4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오늘도 원자재 쪽은 좀 이따가 저희 또 금은보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오늘 원자재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맵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이 또 3.5%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쪽의 대표 종목들 모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관련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핀토또 이쪽에도 모두 다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되돌리고 있다. 테슬라와 팔란티어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한 그래도 기대값, 2026년 첫 거래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여기 맞나요 이게? 지금 숫자들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지금 무슨 일인가요? 네, 새해 첫 거래일에도 금과 은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4,400달러, 은 가격은 74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신카오 상품거래소 CME의 증거금 인상, 또 중국 상무부의 은 수출 통제 조치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는 올해 시장의 거품이 AI가 아니라 은이라고 지적하며 은의 과매수 상태를 우려하기도 했죠. 은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공포감 역시 연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겠습니다. 저희 프리마켓 뉴욕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짜보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또 게스트 분께서 처음 나오신 뉴페이스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게스트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는 처음 나와 주셨는데 예. 일단은 글로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새로운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최근에 시장이 더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데에 대해서 많이 물음표를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난 4거래일 동안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도 미국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강도와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성의 문제라, 방향성이라도 강도와 이제 내용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요번에 이제 작년 말이죠. 글로벌 IB들의 이제 그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일제히 한 20개 정도, 20개 그 중요한 IB들이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낮게 부른 데가 BOFA였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고, 7,100을 불렀죠. S&P 500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이 부른 데가 오펜하이머였는데, 오펜하이머는 8,100을 불렀어요. 한 위하고 아래가 한 1,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결국 그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7,700 정도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치만 놓고 봤을 때 2025년 대비해서 S&P 500이 한 10% 이상의 상승의 룸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작년까지 계속해서 두 자릿수 강세장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가 맞는다면은 올해까지 4년 연속의 어떤 두 자릿수 강세장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깔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변수들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강도가 강해질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제 생각인데 일단 AI 관련된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떨어져 나갈 놈들은 떨어져 나가고 살아남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리그를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궁극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결국은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M7의 주도력이 여전히 강했었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거 안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중심, 그리고 뭐 테슬라가 또 고점을 경신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M7의 강세는 이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M7은 조금 작년보다는 그 흐름이 좀 슬로우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그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 기본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증시나 기본적인 어떤 그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고기의 탁금이 계속 80조가 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이 QT를 종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한 번으로 돼 있지만은 저는 올해 한 번보다는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준 의장의 교체라든가 또 올해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게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니냐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돈은 풀릴 것이고 지금 원자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저는 이 원자재 강세부터도 지금 이미 유동성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많은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도 사야 된다. 집을 못 사면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을 못 사면 채권을 사야 되고 하다못해 금을 사든지 은을 사든지 뭔가 현물을 사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자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 올해도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어떤 이런 상승의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사실 항상 뭐 저의 기본적인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 하면은 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오래된 저의 어떤 하나의 그 원칙 중에 하나인데 항상 그 30%를 쓸 기회가 와요. 예,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4월장이었고 우리가 이제 4월장에 한 폭락을 경험했는데 뭐 그때 사실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그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연으로 따졌을 때도 한두 번의 기회는 오고 더 긴 사이클에선 여러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풀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저의 그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30% 정도는 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는 제가 쭉 들었을 때 딱 귀에 꽂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놈. 일단 떨어져 나갈 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갈 뭐 주식이 됐든 네. 아니면은 자산이 됐든 그런 것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될지 요걸 좀 찝어주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뭐 그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AI 지금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서서히 좀 우열이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도한 부채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미국 그 은행들이라든가 IB들도 그런 부분에서 용인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이런 펀드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이제 정말로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물론 그들의 이제 항변은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소위 말하는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주문 다 소화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문을 받아놨다는 거로 합리화시켜서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냉정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냉정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부채 비율.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투자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가장 잘한 투자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이제 그 그럭이라는 회사를 인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하는 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시 엔비디아가 좀 그래도 지금 대단하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자기네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싸게 인수했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향후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투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가 정당한 투자인가 이런 쪽을 갖다가 저는 조금 올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판가름해 주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가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올해죠 이제는 예, 올해도 AI 주도주가 될 것이고 예. 물론 종목 이름을 정확하게 저격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사실 오라클이었거든요. 맞죠. 오라클은 우리가 좀 적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쪽이신 건가요? 적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또 굉장한 방안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흐름만 놓고 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현금 흐름 내지는 뭐 이제 그들의 어떤 이 지금 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시 그것 갖다 이제 어떻게 뭐 이 과도한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이게 쉽지는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마지막에 또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네.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네. 저희가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를 특히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 중에서도 FOMC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가 지금까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쭉 해오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는 파월 의장이 또 이제는 차기 여는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FOMC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가 연준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요거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연준의 구성원의 변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되면 사실 이거는 어느 방송에서 잘 안 다루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당장 그 12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약간 놀란 게 정말 연준의 그 지금 구도가 굉장히 대립적이구나.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9대3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표가 3표가 나온 거는 2019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사실 3표가 나온 적이 통틀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4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보통 반대표가 나와도 한두 표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연준 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향후에 저는 이러한 연준의 대립이 좀 더 격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FOMC,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FOMC를 구성하는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왜 12명이냐면 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연준 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표는 7명의 연준이사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6명의 연준이사가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연준이사 그리고 1명은 누구냐 하면은 뉴욕 연은 총재예요.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직에 위해서 8명이고 4명의 지역 연은 총재가 이제 투표권을 매년 가지는데 지금 지역 연은이 몇 개가 있냐면은 11개가 있어요. 11개, 뉴욕을 빼고 11개가 있는데 이걸 4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역에서 1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이제 2026년에 새롭게 4명의 FOMC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된 지역연은 총재들의 성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베세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지만은 우려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면은 닐 카슈가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공연하게 올해 만약에 작년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10월 금리 인하에 자기는 반대표 던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이제 연은 총재가 누구냐 하면은 필라델피아의 에나폴슨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타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성향이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약간의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4명의 연은 총재들이 이번에 이제 FOMC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막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뭐 1월 달에 지금 차기 연준 의장 갖다가 이제 지명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도 굉장히 조기 지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레임덕이 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임기 자리는 지키고 있겠지만 사실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뭐 케빈 해시시 되든 케빈 워시가 되든 크리스토퍼 월러가 되든 간에 지금의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 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들어주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FOMC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를 해서 연준 의장의 이런 그 어떤 스탠스를 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투표에 들어가서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오히려 이제 그 그러니까 FOMC 그 위원들이 이거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그 의장의 임기는 끝나지만은 2028년까지 이사로의 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롬 파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연준 의장 끝나면은 뭐 이사도 안 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립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2028년까지 그냥 이사로 있을래. 이래버리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반대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되든 간에 이걸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극복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연준 내에 이런 그 의견 불일치, 불협화음이 시장에 굉장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들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채권 금리일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약간 벌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게 채권 쪽에서 먼저 약간의 그런 좀 약간 그 불협화음을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FOMC의 구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가 좀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뭐 꺾였다고 보기엔 좀 이르잖아요.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긴 하고 이제 고용이 지금 약간씩 그 잡음을 내기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뭐 경기 둔하더라고 하기엔 소비도 괜찮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26년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경기가 정말 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럼 오히려 연준은 의견을 모으기가 좋을 거예요. 경기가 꺾인다는 신호가 오면 연준은 그때는 적극적인 금리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매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연원 총재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이사들이 조금은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밴뉴스가 굿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기가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전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네. 내년 FOMC는 조금 더 매파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올해 보는 FOMC. 거죠. 올해 FOMC.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점도 표상이 한 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뭐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한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고용이에요. 고용은 확실히 좀 이제 둔화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고용 지표들은 약간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뭐 신규 시접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한 가지 좀 확실한 거는 그 해고 이후에 새롭게 신규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미국 내에서. 이런 지표들은 지금 눈에 띄게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일단 해고를 당하면은 그 다음 일자리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량의 해고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이미 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얘기한 대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도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해 조금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올해의 고용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그 부분에
금리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준은 두 가지 책무, 물가와 고용의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지금까지 연준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조금 더 위에 썼던 쪽은 물가예요. 항상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먼저 좀 이제 신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요번에 이제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관세 영향이 어쨌든 간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올해는 그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위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가장 첨예하게 엇갈렸던 쪽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은 하방 위험이 강하고 물가는 상방 위험이 강한데 어느 쪽의 위험을 먼저 볼 것인지를 두고 사실은 가장 격론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고용에 대한 위험을 조금 더 12월 달에는 반영을 했지만은 물가에 대한 위험도 지금은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연준은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이 고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내년에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더군다나 차기 의장은 분명히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조금 약간 시장에서 굉장히 찬반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 올해는 한 번은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올해 금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중간 선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도 4월 달에 관세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반등을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트럼프가 뭐 중국과도 유예를 하고 30%로 처음에는 이제 140% 얘기를 했다가 30%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지난 설 연휴, 우리가 이제 1월 1일 연휴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뭐 가죽으로 포장된, 천으로 포장된 뭐 가구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제 관세를 1년 더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뉴스로는 지금 이탈리아산 스파게티 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파게티 면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것을 이제 좀 중단하겠다,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간중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남미의 커피라든지 예, 맞아요.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타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방금도 이제 금리 인하 두 번 정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인플레 상방보다는 하방이라고 하는 그 고용, 네. 고용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인플레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베센트 혹은 백악관에서 잘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금리 인하 두 번을 우리가 조금 시장의 전망치로 보고 대응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극적으로 막 떨어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통제가 가능한 영역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 인플레가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위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때로는 굉장히 황당한 좀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정책에서의 어떤 일관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진행자분하고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채권 가격이 올해는 사실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보다는 다른 요인들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채권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채권 금리가 전혀 엉뚱한 거 가지고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작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반대해서 뭐 채권 자경단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채권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하반기에,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진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건 오히려 채권 시장에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채권 시장에 그렇게 되면 채권이 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이거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미국 시장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두고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진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연준을 통제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라는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만약에 금리 인하 결정이 정치적인 사안에 의해서 이게 기반을 둔 금리 인하 결정이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사실 채권이 약간 좀 발작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인 거죠. 시장이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금리가 위로 튄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30년물 채권, 뭐 10년물 채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저희가 2023년도 11월, 뭐 10월, 11월 요때 이제 영국 관련돼 가지고 데스 스파럴 얘기도 나오고 보험사들이 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해서 위로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는 2015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관세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뭔가 이제 시장에 작용단 얘기가 네. 나왔을 때가 그때도 30년물 기준 장기채 기준에서 5%를 맞아요. 넘어서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현재는 30년물이 4.8% 지금도 이게 전반적인 지난 5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뭔가 큰 산을 그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뭔가 또 다른 이슈로 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노리고 전 세계에서 뭐 미국 달러를 집어 던진다든지 네. 요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플레와 관련 없는 혹은 미국의 성장과 관련 없는 공격적 성향의 채권에 대한 공격이 그렇죠. 나오면은 이번에도 그러면 30년물 기준 장기 채권 기준 5%가 넘어갈 때가 위험 신호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5%,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이 나온다면은 5%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 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싶더라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큰 저는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 금리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 말씀 보신 대로 30년물 같은 경우는 위로 확 튀어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올해 그 채권 시장이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난 10월, 11월에 잠깐 나왔던 네. 얘기가 이게 지금 사모 신용 대출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 혹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실 때 약간은 그 과도한 부채 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뭔가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또 뭐 베제라 파산을 선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대한 약간 회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부채, 과도한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게 동시다발적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차별화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은 약간 작년에 이제 그 AI 버블론이 강해지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도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게 작년 한 10월, 11월에 그런 외신의 논조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뭔가 뻥 터지는 것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약간 그 질서정연한 퇴진을 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그 뭔가 퇴로를 좀 열어주는 이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뭔가 그 파산을 가기 전에 미리 좀 그러니까 미리 좀 이제 항복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좀 퇴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보면은 뭐 그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이라는 것도 그런 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조금 더 시장에는 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와 보겠습니다. 네. 1월 내에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될 텐데 누가 되든지 간에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데 네.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케빈 해시, 케빈 워시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는 그 세 인물 중 누가 가장 유력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케빈 해시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케빈 해시는 그야말로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오히려 시장이 선호하는 쪽은 케빈 워시일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케빈 워시나 크리스토퍼 월러일 가능성이. 근데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재미있어지는 것이 케빈 워시는 의외로 굉장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연준 이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그런 거예요. 연준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를 놔두지 않고 자꾸 개입을 하려고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케빈 워시 그때 이사를 그만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물론 이제 친공화당 쪽이고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어떤 그런 논리들하고 지금 잘 맞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 후보군에 올렸고 한때는 굉장히 유력하게 좀 지목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의외로 케빈 워시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연준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연준은 연준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의외로 케빈 워시가 그러니까 지금 워시티트 쪽에서도 케빈 워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케빈 워시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 케빈 워시가 되면은 의외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 무색무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순위로 밀려있는 느낌이 들고 2명의 케빈 중에 1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일단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케빈 해시 쪽이 조금 더 일단은 1순위 쪽으로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3월 정도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오픈 AI가 지금 이제 100빌리언 정도 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140조에서 150조에 네. 이르는 돈을 납입을 하면서 오라클 쪽으로 이게 돈이 전달이 되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어찌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그 공사가 되는 소화가 되는 예. 그런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과연 이 돈들이 3월까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어딘가에서 레버리지를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픈 AI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좀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그거는 이제 가정인데 뭐 그러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지금 오픈 AI가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픈 AI한테 그 정도의 자금의 조달의 어떤 통로들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경로인 측면에서 그건 이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뭐 지금 걱정은 있지만 우려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저의 지금 견해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오라클도 좀 불을 끄게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약간 잘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도 또 중요하다. 계속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올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사이클이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저는 늦어도 한 1월 말 정도부터는 뭔가 안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도 그거 갖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한 1월 말 정도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은 지표입니다. 네. 네, 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가 왜곡되거나 부재한 상황이 좀 이어졌는데 예. 언제쯤이면 우리가 지표가 좀 온전히 정상화됐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12월 FOMC 이후에 경제 지표들은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의 반쪽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지가 않아요. 견조해요. GDP도 그렇고 보면은 뭐 지금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은 뭐 고용이 완전히 뭐 지금 붕괴됐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고 서서히 고용이 조금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부터 아마 올해 1월 정도부터는 지표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지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저는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1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에는 뭐 이미 시장에서는 1월은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고요. 지금 뭐 페드워치도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0%가 지금 동결의 확률이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요새는 또 페드워치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잘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월에는 금리는 동결할 것 같고 그러니까 1월 지표부터 해가지고 그 후의 데이터들을 이제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는 약간의 그 분위기를 약간 쇄신하기 위해 가지고 채팅창에서 지금 김치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 김치가 맛있니 저 김치가 맛있니 그러는데 혹시 이동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이 생각하는 맛있는 김치란? 김치요? 네. 이게 진짜 그냥 개인의 취향을 지금 말하는 자리인 건가요? 네네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런가 봐요. 저는 약간 덜 익은 겉절이 스타일에. 그러니까 겉절이 스타일에 칼국수 집에서 잘 나오는. 칼국수 김치. 네, 그런 김치. 그게 가장 최애예요. 그런 김치들이. 네. 이게 왜냐면 지금 누가 담아준 게 맛있다, 내가 담은 게 맛있다, 엄마께 맛있다, 뭐 중국산이 맛있다, 뭐 이런 아주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표님의 취향은 칼국수 집에서 나오는 김치다. 그러면 저희 보안커님은? 저는 좀 푹 익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에다가 푹 익은 김치를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갑자기 김치. 아니 채팅창에서 김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도 이제 채팅창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럼요. 의미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저의 의견은 제가 채팅창에 남겨놨습니다. 겉절이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겉절이 맛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원자재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죠. 1월 2일자로 한 번 더 증거금을 상향한다. 근데 이 증거금 상향이 월요일도 상향이 됐고 금요일 날 또 상향이 됐어요. 저도 시장을 나름대로 오래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증거금 인상은 거의 전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마치 우리나라 장에서도 옛날에 막 장이 폭락하고 이럴 때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갑자기 증거금 100%하고 막 이런 주식에 있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어떤 움직임들이 약간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약간 지금 특히 이제 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약간 아시겠지만 투기성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왔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이 부분에 이제 은의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은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자금들이 마치 림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좀 칼을 빼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투기 자금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작용 정도는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은 가격의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중국이죠. 중국이 결국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향후에 은 가격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상무부의 지금 방침을 보니까 텅스텐이라든가 안티몬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전략 광물로 은을 동등화하겠다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히토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이 오히려 이제 공급 부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중국이 아시겠지만 세계 한 빅3 정도 들어가는 최대 은의 생산국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중국의 은 수출량이 4,600톤이었습니다. 수입량은 200톤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에서 그만큼 많은 은을 푸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나라인데 이걸 이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이 향후에 저는
이렇게 되면 위로 움직이는 걸 그냥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도 지금 은이 아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사실 은이 아시겠지만 귀금속이기도 하지만은 뭐 전자기 회로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태양광 패널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한 그 굉장히 산업재로서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은은 굉장히 아마 올해에 진짜로 가장 큰 어떤 그 상승률을 또 기록하는 그런 또 이제 그 원자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은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네.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비쳐 네.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대까지 한번 좀 선정을 해볼 수도 지금 있을까요? 이제 요번에 보니까 한 72달러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지금 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자릿수 앞자리 하나 더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80달러만 넘어서면은 아마도 다시 이게 굉장히 그 에스컬레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 장에서 삼성전자가 11만 원 돌파하니까 바로 13만 원 근처까지 가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 그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이 통제가 저는 예상보다 좀 더 크게 이 시장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작년 말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의 전망치를 봤을 때 올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자원은 구리였습니다. 올해 구리가 제2의 금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해 연초를 놓고 봤을 때는 은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은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놓고 이렇게 그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을부터입니다. 가을이니까요. 가을부터 이제 한 40불대에서 급등해서 지금 거의 80불 찍고 80%, 떨어지니까 오는 두 배 올라온 상황이고 요 상황에서 내년까지도 이제 뭐 100불에 대한 자릿수가 바뀌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불이라고 하면은 각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요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야, 그래서 일단 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2026년 올해 연말 기준까지 해가지고 한 5,400에서 6,000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 말씀하셨지만 금은 상대적으로 슬로우해질 수가 있죠. 4,400에서 지금 6,000 간다고 하더라도 한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0%. 예.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동안에 은 가격이 그렇죠. 160% 올랐어요.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금은 상대적으로 슬로워질 수가 있고 은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울기가 올해 굉장히 가파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사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자재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지금 뭐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거의 이런 소재 원자재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올해는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 은, 구리 외에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원자재 품목이 하나만 더 있다 하면 어떤 품목을 사실 좀 저는 고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뭔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원유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저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유가는 좀 누르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의도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튀면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여기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지금 저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도 저는 만약에 이런 그 지금 자금들이 이게 어떤 유동성이 이 시장을 공략을 하기 시작한다? 유가도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가는 어떤 지금 원유의 수급 문제지만은 오히려 유동성이 이 시장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유가도 한 번은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이런 그 어떤 자산에 지금 일정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 저는 한번 유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유가 전망까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데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미국이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정말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지금 이번에도 사실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관계 안 좋은 것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가를 계속해서 이제 붙잡아두기 위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 가지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유가는 여기서 더 적어도 하방은 굉장히 이제는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상방이 조금 더 열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관련돼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주말이 아니죠. 어제 쉬어 자꾸 주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란 관련돼 가지고 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그림, 트럼프의 그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좀 압박을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완화되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란 내부에서 지금 이란의 청년층이 들고 일어나고 네. 이게 폭력 시위로 번졌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네네네. 나오면서 이거 이란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가가 튈 수도 있겠는데라는 우려도 살짝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모든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뉴스가 뭐 일반적으로 별거 아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거는 조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에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해서 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올라올 때 약간 S&P 500 전체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맞아요. 경향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도 약간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데 정말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가정을 한다면은 S&P 수익률에는 S&P 500 수익률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또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올해도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 그 미국의 정책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코인 가격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정말 이 코인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안 걸리고 있는 거죠. 뭔가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정말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다만 비트코인은 이제는 하나의 지금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한 거고 관련된 ETF도 많이 만들어졌고 기관들의 자금도 이미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은 하겠지만은 과거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은 조금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역시 정책적인 어떤 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기대했던 부분들 정말로 뭐 코인과 관련해서 뭔가 굉장한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향후에 상승에 가장 큰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는 비트코인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게 네. 정책적으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요거 좀 띄워주시면은 언제 갈까요? 지금 차트가 이게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요거 쌍봉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 움직임이 영 불편한 상황이다. 저 눌려가지고 지금 200일선까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이렇다 할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왜 어떤 매력을 지금 보고 계신 건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또 AI 부분에서의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세는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좀 엔비디아에 가려진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AI 쪽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서부터 약간 비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픈 AI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좀 이제 기술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차트 보시면 사실 더 빠질 데가 없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다면 저 자리에서는 뭐 그냥 차트 조금 보시는 분은 한번 매수해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좀 꼬시는 차트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그 모간 스탠리가 그
테크 부문에서의 탑픽으로 꼽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 IB들, 그러니까 제가 한 60개 정도의 IB들의 목표가를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보니까 $6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한 $4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방의 어떤 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그리고 수익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약간 그 떨어져 나갈 놈. 그 놈들을 조심해야 된다. 부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도에도 우리는 유동성 장세로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장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